천한 것이 어디서 글자를 익혀 그 손모가지를 분질러 놓을까 보다. 제 아비의 집에서 종처럼 부려지던 처녀가 그날 밤 쫓겨나는 머슴의 뒤를 따라 보찜을 챙겨 몰래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 머슴은 모진 식구들 틈에서 처녀에게 사람 대접을 해준 단 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 가엾은 처녀가 보찜 깊이 감춰둔 어미의 유품 한 조각이 머자나 온 고을을 발칵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어머니의 유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도 야밤의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안골이라는 고을에 한 진사댁이라 불리는 큰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소슬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펼쳐졌고 곳간이 네 채의 행랑채가 줄지어 늘어선 누가 보아도 부유한 집이었지요. 그런데 그 집 가장 깊은 곳 부엌 뒤 어두운 골방에서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살 처녀 채련이었습니다. 채련은 눈을 뜨자마자 찬물에 손을 담그고 쌀을 잃었지요. 손등이 터지고 갈라져도 그 얼굴만은 어딘가 곱고 단정했지요. 먹으로 그린 듯한 눈썹 아래 두 눈은 고된 일에 지친 와중에도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채련아, 채련아, 어디서 게으름을 피우느냐. 안채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 안방을 차지한 배씨 부인이었지요. 채련은 젖은 손을 행주치마에 닦고 종종 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예, 마님, 여기 있사옵니다. 채련은 마당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씨 부인은 마루 끝에 앉아 채련을 내려다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미움도 있었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색도 섞여 있었지요. 오늘은 손님이 오시니 안방 청소를 2번 하거라. 먼지 한 톨이라도 남으면 내 밥을 굶길 줄 알아라. 예, 그리하겠사옵니다. 그리고 부엌의 녹그릇도 모조리 닦아 윤을 내거라. 손님 앞에서 이 집 체면이 깎이면 그 죄를 내가 다 받을 줄 알아라.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채련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묻는 것은 곧 매를 부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채련이 물러나려는데 마당 한편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님, 저것이 또 무슨 게으름을 피웠소. 기름진 얼굴에 가는 눈을 한 사내가 뒷짐을 지고 걸어왔습니다. 이 집의 마름, 배순태였지요. 마름이란 땅 주인을 대신해 농사와 소작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인데 배순태는 배씨 부인의 친동생으로 한 진사가 죽은 뒤로 이 집 살림을 제 소나귀에 쥐고 흔드는 자였지요. 그런데 그 차림새가 묘했습니다. 한낱 마름이라기에는 너무 값진 비단 두루마기를 걸쳤고 허리에는 옥색띠를 둘렀습니다. 누가 보아도 제 분수를 넘는 차림이었지요. 별일은 아닐세. 청소를 시켰을 뿐이야. 배씨 부인이 짧게 답하자 배순태는 채련에게 다가가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천한 것이 얼굴값은 하는구나. 그 얼굴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너는 죽을 때까지 이 집 종으로 살다 갈 몸인 것을. 채련은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지요. 배순태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드는 듯 콧방귀를 뀌며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채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집은 본디 제 아비 한 진사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친딸인 자신이 종이 되어 매를 맞으며 살아야 하는지 채련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채련이 안방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 한 구석, 낡은 서안 위에 누렇게 빛바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진사가 생전에 보던 책이었지요. 채련은 빗자루를 멈추고 저도 모르게 그 책장을 가만히 넘겨보았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채련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지요. 채련은 글을 읽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종으로 부려지는 천한 처녀가 어찌 글을 안단 말입니까? 사연은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채련의 어머니 연화는 본디 글과 셈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채련이 아주 어렸을 적 어머니는 밤마다 등잔 밑에서 딸의 손을 잡고
글자를 짚어주었지요. 채련아, 사람이 그를 알면 누구도 너를 함부로 속이지 못한단다. 샘을 알면 내 것을 빼앗기지 않는단다. 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했습니다. 채련은 글뿐 아니라 샘에도 밝았습니다. 어찌나 샘이 빠른지, 곳간의 곡식이 몇 가마 들고 났는지 한 번 보면 머릿속으로 척척 헤아렸지요. 그래서 이 집 곳간의 출납을 적는 일도 어느새 채련의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에게 장부를 맡기다니 우스운 일이지만 배순태는 채련이 샘에 밝은 것을 도리어 부려 먹기에 좋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내 인연, 지금 무얼 하는 게냐. 채련이 흠칫 놀라 돌아보니 배순태가 문지방에 서서 책을 든 채련의 손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채련은 황급히 책을 내려놓았지요. 소녀는 그저 먼지를 털고 있었사옵니다. 먼지를 턴다. 내가 방금 그 책을 읽고 있지 않았느냐.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내 똑똑히 보았다. 배순태의 가는 눈이 더욱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채련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천한 것이 어디서 글자를 익혀 그 손모가지를 분질러 놓을까 보다. 아이고, 나리 잘못했사옵니다. 채련은 비명을 삼키며 빌었지요. 배순태는 채련을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종년이 그를 알아서 무엇에 쓰려느냐. 행여 딴 마음을 품었다간 내 어미처럼 하늘 품고 죽을 줄 알아라. 어미처럼 이라는 말에 채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배순태는 차갑게 웃으며 방을 나갔지요. 채련은 한참을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채련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우는 소리를 내면 그것조차 매를 부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채련은 골방으로 돌아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삼배 조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채련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지요. 채련은 그 삼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태 전 어머니 연화가 병으로 누웠을 때의 일이었지요. 어머니는 며칠을 앓다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채련을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 야윈 손이 채련의 손을 더듬어 잡았지요. 채련아, 이 어미가 너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하고 가는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일어나셔야지요. 일어나셔야 합니다. 채련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연화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베개 밑에서 그 삼배 조각을 꺼내 채련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이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지 마라. 내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 알겠느냐? 이게 무엇입니까? 어머니, 때건 알게 될 게야. 너는 천한 아이가 아니다. 너는 연화는 끝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채 마치지 못하고 어머니는 눈을 감았지요. 채련은 어머니의 식어가는 손을 붙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이 삼배 조각이 무엇인지 채련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대로 그것을 품속 깊이 간직했을 뿐이었지요. 채련은 삼배를 다시 품에 넣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채련은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찌하여 이리 사는 걸까요? 저는 정말 천한 아이로 태어난 걸까요?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싸늘한 바람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채련의 볼을 스쳤지요. 그 무렵 채련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삼배 조각 속에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같은 시각 행랑채 한 구석에서도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막동이라 불리는 머슴이었지요. 나이는 24, 볕에 그을린 단단한 몸에 굳은 살 박인 손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막동은 2해 전 이 집에 흘러들어 와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말수 적고 일 잘하는 머슴으로만 알았지요. 하지만 막동의 깊은 눈매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막동은
어둠 속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낮은 혼잣말이 새어나왔지요. 머지않았다. 이제 머지않았어. 막동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조금 더 뒤에 밝혀질 이야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큰 기와집 안에서 두 사람이 저마다 가슴에 하늘 품은 채 같은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지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한이 본디 한 뿌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때는 둘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채련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누군가 곁으로 다가왔지요. 막동이었지요. 막동은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채련에게 슬그머니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주먹밥 한 덩이였습니다. 밖에 어젯밤 매를 맞았다 들었네. 아침도 굶었을 테고. 채련은 깜짝 놀라 막동을 올려다보았지요.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누군가 자신에게 따뜻한 것을 건넨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어찌 이런 것을 소녀에게 같은 처지에 무슨 어려운 말이 필요하겠나. 어서 받아두게. 누가 보기 전에. 막동은 무뚝뚝하게 말하고는 주먹밥을 채련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채련의 손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가 어찌나 낯설던지 채련은 그만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은혜랄 것도 없네. 그저 자네가 안쓰러워서 그러는 것이야. 허나 날 있게 들키시면 경을 치실 텐데요. 어찌 이런 모험을. 경을 친다 한들 사람이 굶는 걸 보고 어찌 모른 척하겠나. 나도 한때는 아닐세. 어서 들기나 하게. 막동은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서둘러 물러갔습니다. 채련은 따뜻한 주먹밥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매섭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런 온기도 남아있구나 싶어 채련의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졌지요. 하지만 채련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호의를 베푼 머슴이 머지않아 자신의 운명을 함께 짊어질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쯤에서 이 집안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내력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채련이 종살이를 하게 된 데에는 길고도 기막힌 사연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때는 거슬러 올라가 한 진사가 아직 정정하게 살아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진사는 안골에서 손꼽히는 부자였고 사람됨이 너그러워 인심도 후했습니다. 소작을 붙이는 농가에 흉년이 들면 소작료를 덜어 주었고 굶는 이가 있으면 곳간을 여러 곡식을 나누어 주었지요. 그래서 고을 사람들은 한 진사를 두고 양반다운 양반이라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그런 한 진사에게도 한 가지 깊은 시름이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 배 씨와 혼이 난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슬하의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배 씨 부인은 안방마님으로서 살림은 야무지게 꾸렸으나 마음씀이 곱지 못하고 시기가 많았습니다. 자식을 보지 못한 탓에 마음이 더욱 메말라 집안에는 늘 찬바람이 돌았지요. 그러던 어느 해봄이었습니다. 한 진사가 먼 고을로 보리를 보러 갔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연화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지요. 연화는 본디 양인 집안의 딸로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외가에 의탁해 자란 처지였습니다. 비록 가세는 기울었으나 천한 신부는 결코 아니었고 글과 셈에 두루 밝아 행실이 단정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진사는 연화의 곱고 단아한 자태와 총명함에 마음을 빼앗겼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진사는 연화를 첩으로 들이기로 마음먹었지요. 다만 한 진사는 연화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양인의 딸임을 분명히 하고 정식으로 예를 갖추어 집안에 들였습니다. 부인, 내 이 여인을 첩으로 들이려 하오. 허나 천한 사람이 아니니 부디 박대하지 마시오. 한 진사가 배씨 부인에게 글이 일렀을 때 부인의 낯빛이 싸늘하게 변했지요. 자식 못 낳는 죄로 첩을 들이시겠다니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배씨 부인은 그렇게 말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시기와 미움이 독처럼 고이기 시작했지요. 연화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배씨 부인의 눈초리는 늘 매서웠습니다. 그래도 연화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정실 부인을 깍듯이 모시고
집안일에 한 번도 나서는 법이 없었지요. 어느 날은 배씨 부인이 연화를 불러 세워놓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를 좀 안다고 어디 콧대를 세우는 게냐. 양인 출신이라 으스대는 모양인데 이 집에서는 첩은 첩일 뿐이다. 알겠느냐. 마님, 어찌 그런 말씀을. 소첩은 한 번도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사옵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구나. 내년이 낳은 그 계집애도 그리며 셈이며 가르친다지. 천한 것이 글은 배워 무엇에 쓰려고. 그저 사람 도리나 알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다른 뜻은 없사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 음성에는 원망도 노여움도 없었지요. 배씨 부인은 그런 연화의 태도가 도리어 더 얄미웠습니다. 차라리 대득이라도 하면 호되게 꾸짖을 텐데 늘 한결같이 공손하니 흠잡을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입만 살았구나. 물러가거라. 연화는 말없이 물러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연화는 한참을 마루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서러움이 없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오직 어린 딸 하나를 바라보며 이 서름을 삼키고 또 삼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난 어느 날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연화가 딸을 낳은 것입니다. 바로 채련이었지요. 한 진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 40이 되도록 자식 하나 보지 못하다가 늙음하게 얻은 딸이었으니까요. 한 진사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냐, 내가 내 딸이로구나. 어찌 이리 곱게도 생겼느냐. 날이 첩의 몸에서 난 아이라 행여 누가 되지 않을까 두렵사옵니다. 누가 되다니 그 무슨 소린가. 핏줄의 적서가 어디 있는가. 이 아이는 분명한 내 딸일세. 내 이 아이를 결코 천하게 키우지 않을 것이야. 연화 자네도 그리 알게. 나리의 그 말씀 평생 가슴에 새기겠사옵니다. 연화는 그 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연꽃처럼 맑고 곱게 자라라는 뜻이었지요. 한 진사는 비록 채련이 첩의 딸, 곧 서녀이기는 하나 결코 천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했지요. 그러나 채련의 출생은 배씨 부인의 마음에 또 하나의 불을 지폈습니다. 제 몸으로는 끝내 자식을 보지 못했는데 첩이 떡하니 딸을 낳았으니 그 심사가 오죽했겠습니까. 배씨 부인은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으나 속으로는 연화 모녀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이 집안에 또 한 사람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배씨 부인의 친정 동생 배순태였지요. 배순태는 본디 변변한 재산도 없이 이리저리 떠돌던 자였는데 누이가 부잣집 안방마님이 된 것을 기화로 한 진사댁에 빌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누이를 보러 오는 척했지만 차츰 집안 살림에 손을 뻗쳤지요. 배순태는 셈이 빠르고 말재간이 좋았습니다. 한 진사는 사람이 너그러운지라 처남이 살림을 거들겠다 하니 마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순태 자네가 농사일을 봐준다니 고마운 일일세. 허나 소작인들을 모질게 다루지는 말게. 여부가 있겠습니까? 매부. 소인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다. 배순태는 그리 굽실거렸지만 그가는 눈 속에는 다른 셈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배순태는 마름 자리에 앉자마자 소장료를 야금야금 올리고 곳간에 곡식을 빼돌리기 시작했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소작인 하나가 소장료를 채 바치지 못하자 배순태가 그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마름의 곡식을 떼먹어? 당장 솥단지라도 떼어내놔라. 마름 어른,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올해는 비가 적어 농사를 그르쳤습니다. 식솔들이 굶고 있사옵니다. 소작인이 땅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지만 배순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도리어 그 집 마지막 남은 곡식 자루까지 빼앗아 갔지요. 그런데 이 곡식은 한 진사의 장부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배순태가 고스란히 제 주머니로 챙겼던 것입니다. 한 진사가 알면 큰일이었으나 배순태는 장부를 교묘히 꾸며 그 흔적을 감추었습니다. 한 진사에게 바치는 장부와 제가 따로 챙기는 장부, 이렇게 장부를 둘로 나누어
그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이었지요. 이자가 본디 문서를 위조하고 셈을 속이는 때 남다른 재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글씨를 흉내내고 숫자를 고치는 솜씨가 어찌나 감쪽 같던지 웬만한 사람은 도무지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재주가 훗날 어떤 끔찍한 일을 불러올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세월은 흘러 채련이 67살이 되었습니다. 한 진사는 딸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혹여 자신이 죽은 뒤에 채련이 천대받을까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서녀라 하나 엄연한 제 핏줄이 아니겠습니까? 채련아 이리 오너라. 아비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어느 날 한진사는 채련을 사랑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정성껏 글을 적은 문서 한 장을 펼쳐 보였지요. 이것은 너를 이 아비의 딸로 분명히 적어둔 문서니라. 여기 이 아비의 수결이 있지 않느냐. 수결이란 손으로 그린 도장 같은 것이니라. 이것만 있으면 누구도 너를 함부로 천대하지 못할 것이다. 어린 채련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자신을 무척이나 아낀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꼈지요. 한진사는 그 문서를 소중히 갈무리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한진사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문서 한 장이 훗날 두 모녀의 운명을 가르는 칼날이 될 줄은 말입니다. 연화 또한 딸의 앞날을 늘 근심했습니다. 첩의 딸로 태어난 것이 죄도 아니건만 세상은 모질었으니까요. 연화는 채련에게 글과 셈을 가르치는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채련아, 양반집 교수라고 다 글을 아는 것은 아니란다. 허나 너는 반드시 글을 알아야 한다. 글을 알면 세상 이치를 알고 셈을 알면 내 것을 지킬 수 있느니라. 어머니는 어찌 그리 많은 것을 아세요? 이 어미도 본디 글 읽는 집안의 딸이었단다. 가세가 기울어 일이 되었을 뿐이지. 그러니 채련아, 너는 부디 이 어미를 부끄러워 말거라. 어머니를 어찌 부끄러워하겠어요. 저는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요. 연화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을 끌어안은 연화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곱고 영민한 딸에게 부디 험한 세상이 닥치지 않기만을 빌고 또 빌었지요. 채련은 어려서부터 셈이 어찌나 빠른지 어른들을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장터에 따라갔다가 곡식 장수가 돛박을 속이는 것을 단번에 알아챈 일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그 돛박은 바닥이 두꺼워요. 한 되에 한 홉씩 모자라요. 5되면 5홉을 떼어먹는 거예요. 겨우 7, 8살 먹은 계집아이가 또랑또랑 따지고 들자 곡식 장수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지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그 영리함에 혀를 내둘렀지요. 연화는 그런 딸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시렸습니다. 영민함이 도리어 화를 부를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채련아, 사람이 너무 똑똑한 티를 내면 시샘을 사는 법이란다. 알아도 모르는 척, 보아도 못 본 척할 줄도 알아야 하느니라. 어린 채련은 그 말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훗날 이샘 재주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무기가 되리라고는 그때는 짐작조차 못했지요. 그렇게 모녀는 비록 첩과 서녀의 처지였으나 한 진사의 그늘 아래 그럭저럭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평온이란 본디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지요. 채련이 15살이 되던 해 한 진사가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정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력을 잃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 집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자들의 검은 속내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요. 한 진사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보았지만 백약이 무효였지요. 한 진사는 자리에 누운 채 자꾸만 흐려지는 정신을 붙들고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내가 아무래도 오래 못 갈 것 같구나. 날이 그런 말씀 마세요. 곧 털고 일어나실 겁니다. 아니다. 내 몸은 내가 안다. 내가 또 채련이를 부탁한다. 그 아이는 엄연한 내 핏줄이야. 내 미리 적어둔 입적 문서가 있으니 그것만 있으면 누구도 그 아이를 함부로 못할 게다. 헌데 집 안에 두자니
영마음이 놓이질 않는구나. 연화 내가 이것을 깊이 간수하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의 손에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 한 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연화에게 쥐어 주었습니다. 나리, 염려 놓으세요. 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지켜내겠사옵니다. 채련이도 제가 끝까지 지키겠사옵니다. 한 진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말을 거듭 당부했지요. 연화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두 사람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문서를 노리는 검은 눈이 문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엿듣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배순태였습니다. 배순태는 진작부터 한 진사의 죽음 이후를 셈하고 있었습니다. 한 진사가 죽으면 이 큰 살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정실인 누이 배씨 부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한 진사가 죽으면 재산은 마땅히 본처 쪽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제 소나귀에 들어올 터였지요. 그런데 단 하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녀 채련이었습니다. 비록 첩의 딸이라 하나 채련은 한 진사가 정식으로 입적한 핏줄이었지요. 입적이란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는 일을 말하지요. 그러니 한 진사가 죽으면 채련은 적법한 딸로서 재산의 한 몫을 나눠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배순태에게 이것은 결코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지요. 저 계집만 없으면 이 재산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될 터인데 배순태의 가는 눈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그러던 차에 배순태는 한 진사가 연화에게 당부하는 말을 엿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 문서, 곧 채련을 딸로 인정한 입적 문서, 그것만 없애버리면 채련이 한 진사의 딸이라는 증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순태의 머릿속에 끔찍한 계략이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한 진사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온 집안이 곡소리로 뒤덮였지요. 연화와 채련은 빈소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배씨 부인과 배순태 남매는 겉으로는 슬픈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셈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기가 무섭게 배순태가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배순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한 진사가 남긴 입적 문서를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한 진사의 유품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사랑방을 샅샅이 뒤졌지요.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그 문서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진사가 죽기 전에 그것을 연화에게 맡겨 둔 줄을 배순태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문서를 찾지 못하자 배순태는 애가 탔습니다. 그 문서가 어디선가 튀어나오는 날엔 채련이 적법한 딸임이 만천하에 드러날 테니까요. 그래서 배순태는 더 악독한 길을 택했습니다. 문서가 있든 없든 아예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연화를 천한 신분으로 둔갑시키는 것이었지요. 연화가 양인이면 그 딸 채련도 양인이지만 어미가 천인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졌으니까요. 여기서 배순태의 음흉한 셈이 빛을 발했습니다. 조선의 법에 자식은 어미의 신분을 따른다는 종모법이 있었습니다. 어미가 천인이면 그 자식도 천인이 되는 법이었지요. 그러니 연화를 천한종으로 만들어 버리면 설령 입적 문서가 나온다 한들 채련은 천인의 딸이 되어 재산이고 뭐고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배순태는 평소 결탁해 둔 관아의 아전을 찾아갔습니다. 아전이란 관아에서 문서와 잡무를 맡아보는 벼슬아치를 이르지요. 배순태는 그 아전에게 두둑한 뇌물을 찔러주며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여보게, 일이 하나 있네. 우리 집 첩년 말일세. 그것이 본디 어느 댁에서 도망쳐 나온 종이었다는 문서를 하나 만들어주게. 자네 솜씨면 어렵지 않을 게야. 허허, 마름 어른, 그것은 위험한 일이올시다. 발각되면 소인의 목이 달아납니다. 걱정 말게. 그 여인이 본디 외지에서 흘러든 사람이라 이 고을의 양인임을 증언해 줄 일가부치 하나 없네. 누가 알겠는가. 자, 이만하면 되겠는가. 배순태가 묵직한 돈주머니를 더 얹어주자 아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허나 마름 어른, 만에 하나
그 여인이 관아에 끝까지 매달리면 어찌합니까? 일이 커지면 매달린들 무슨 소용인가? 문서가 이미 글이 되어 있는데 자네는 그저 본래 있던 문서인 양 슬쩍 끼워 넣기만 하면 되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함세. 그리고 일만 잘 되면 이 정도 사례로 그치지 않을 걸세. 알겠습니다. 어른만 믿겠습니다. 결국 아전은 그 돈에 넘어가고 말았지요. 이리하여 가짜 노비 문서 한 장이 감쪽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연화가 본 뒤 먼 고을 어느 양반집에서 도망친 종이었다는 새빨간 거짓 문서였지요. 배순태의 위조 솜씨가 워낙 감쪽같아 그 문서는 진짜와 조금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사령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연화라는 여인은 어디 있느냐? 내년이 본 뒤 도망친 관비라는 문서가 나왔다. 당장 본래 신분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야. 연화는 청천벽력 같은 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첩은 본디 양인의 딸이옵니다. 도망친 종이라니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옵니다. 문서에 다 나와 있다. 발뺌해도 소용없어. 연화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펴주십시오. 소첩의 외가가 비록 멀다 하나 사람을 보내 물어보시면 금세 밝혀질 일이옵니다. 어찌 한낱 종이 친 문서 한 장으로 사람의 신분을 뒤집는단 말입니까? 문서가 곧 법이다. 내년 말을 누가 믿어주겠느냐? 잔말 말고 따라오너라. 이것은 누군가의 농간이옵니다. 누가 어찌하여 소첩을 이리 모함한단 말입니까? 연화의 절규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연화에게 한 진사가 맡긴 입적 문서가 있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었지요. 그 문서는 채련이 한 진사의 딸임을 밝혀줄 뿐 정작 연화 자신이 양인이라는 것까지 증명해 주지는 못했으니까요. 도리어 그것을 섣불리 내밀었다간 배순태에게 빼앗겨 영영 사라질 판이었지요. 연화는 피눈물을 삼키며 그 문서를 더 깊이 감추었습니다. 자신이 본디 양인임을 증언해 줄 일가부치 하나 없는 처지였으니 달리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가짜 노비 문서만이 버젓이 관아에 올라 있었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양인에서 도망친 종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종모법에 따라 어린 채련마저 천인의 딸이 되고 말았지요. 동네에는 흉흉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세상에 한 진사 댁첩이 본디 도망친 종이었다는구먼. 그럼 그 딸도 종이 되는 게야? 어제까지 따님 소리 듣던 아이가 쯧쯧 사람 팔자 모를 일일세. 그나저나 그 말이 정말일까? 덜어는 미심쩍어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화의 단정한 행실을 익히 보아온 터라 도망친 종이라는 말이 영 믿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관아의 문서가 그렇다는데 누가 감히 나서서 따지겠습니까? 사람들은 그저 입을 다물고 모녀를 측은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채련 모녀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채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제까지 진사댁 따님이라 불리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종의 자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연화는 딸을 끌어안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채련아, 이 어미가 죄인이다. 이 어미 때문에 너까지 이 지경이 되었구나.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건 분명 누군가의 농간이에요. 채련은 어린 나이에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천인이 된 모녀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연화는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습니다. 관아 문을 두드리고 예지를 아는 사람을 찾아 헤맸지요. 그러나 배순태가 이미 손을 다 써둔 터라 어디서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애를 쓰다 몸과 마음이 다 상하고 말았지요. 연화는 그 화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그 삼배 조각 하나를 남긴 채 한을 품고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미를 잃은 채련은 제 아비의 집에서 천한종이 되어 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련이 종살이를 하게 된 기막힌 내력이었지요. 그런데 이 집에는 채련 말고도 가슴에 한을 품은
자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머슴 막동이었습니다. 막동은 2해 전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묵묵히 곳간 일과 농사일을 도맡아 했지요. 워낙 셈이 밝고 일처리가 빈틈없어 어느새 곳간 출납을 거드는 일까지 맡게 되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곳간 장부에서 막동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곳간에 들어온 곡식과 나간 곡식의 셈이 자꾸만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 들어온 곡식은 많은데 장부에 적힌 것은 늘 그보다 적었습니다. 그 차이만큼의 곡식이 어딘가로 감쪽같이 사라지고 있었지요. 이것 참 이상하구나. 한두 가마도 아니고 막동은 밤마다 등잔불 아래서 장부를 들여다보며 셈을 맞춰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곡식이 어디로 새는지 짚어냈습니다. 바로 마른 배순태였지요. 배순태가 들고 나는 곡식의 수를 교묘히 고쳐 적어 그 차액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동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막동이 이 사실을 눈치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배순태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배순태는 위험을 느꼈지요. 한낱 머슴 따위가 제 비리를 알아챘다니 그냥 둘 수 없었지요. 배순태는 그 입을 막기 위해 도리어 막동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로 했습니다. 또다시 그 더러운 위조 솜씨를 부리려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아침 곳간에서 비단 몇 필과 은부치가 사라졌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배순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동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놈이다. 저 막동이란 놈이 곳간 출입이 잦더니 기어이 물건에 손을 댔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묶어라. 억울합니다. 소인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누명입니다. 막동이 펄쩍 뛰며 항변했지만 배순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이미 막동의 행랑방에서 잃어버린 은부치가 나왔다는 것이었지요. 물론 배순태가 미리 갖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막동은 꼼짝없이 도둑 누명을 쓰고 말았습니다. 배순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동을 모질게 매질했지요. 이 도둑놈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매가 한 대 한 대 떨어질 때마다 막동의 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막동은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그 모진 매를 견뎌냈지요. 그 눈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 광경을 마당 한 구석에서 지켜보던 채련은 저도 모르게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에게 따뜻한 주먹밥을 건네던 그 머슴이 저리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있었으니까요. 채련은 그것이 누명임을 직감했습니다. 배순태가 무슨 짓을 하는 사람인지 채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거야. 채련은 입술을 깨물며 그 광경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실컷 매질을 한 배순태는 막동을 그대로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다시는 이 고을에 발붙일 생각 마라. 또 얼씬거렸다간 관아에 넘겨버릴 테니. 막동은 피 묻은 옷을 추스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그러고는 배순태를 한번 노려본 뒤 절뚝거리며 대문을 나섰지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채련의 가슴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이리하여 막동은 매맞은 몸을 이끌고 정든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지요. 이 두 사람, 종이 된 서녀와 누명 쓴 머슴의 운명이 하나로 얽히기 시작한 것은 말입니다. 막동이 쫓겨난 그날 밤, 채련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골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낮에 본 광경이 떠올랐지요. 피 흘리며 매를 맞으면서도 신음 한 번 내지 않던 그 머슴, 절뚝거리며 대문을 나서던 그 쓸쓸한 뒷모습. 채련은 가만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채련에게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처지였습니다. 며칠 전 배순태가 채련을 먼 고을 부잣집의 종으로 팔아넘기겠다고 흘리는 말을 엿들었던 것입니다. 이 집에 더 머물러 있다가는 영영종으로 팔려가 어미의 한도 풀지 못한 채 살아갈 판이었지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떠나서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기를 찾아야 해. 채련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채련은 보찜을 쌌습니다. 변변한 살림도 없었으나 단 하나 빼놓지 않은 것이 있었지요. 바로 어머니가 남긴 그 삼배 조각이었지요. 채련은 그것을 품속 가장 깊은 곳에 꼭 챙겨 넣었습니다. 채련은 발소리를 죽이며 골방을 나섰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요. 다행히 집안 사람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채련은 담장 아래 개구멍으로 몸을 빼내 마침내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토록 벗어나고 싶던 그 집에서 드디어 발을 뗀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나오고 보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채련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낮에 쫓겨난 그 머슴 막동이었지요. 매 맞은 몸으로 멀리 가지는 못했을 터. 채련은 막동이 갔을 법한 길을 더듬어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같은 처지에 그 사람과 함께라면 이 막막한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과연 얼마 가지 않아 채련은 길가 큰 나무 아래 웅크리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막동이었습니다. 매 맞은 몸이 성치 않아 멀리 가지 못하고 거기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인기척의 막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냐? 접니다. 한 진사 댁에서 며칠 전 주먹밥을 주셨던. 막동은 어둠 속에서 채련을 알아보고는 놀랐습니다. 자네가 어찌 여기에? 한밤중에 이게 무슨 일인가? 저도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먼 고을의 종으로 팔려갈 처지였으니까요. 막동은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러고는 끙 하고 신음을 삼키며 몸을 일으켜 앉았지요. 갈 곳은 정했는가? 아니요. 가지. 하지만 가야 할 곳은 있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줄 곳이요. 채련의 그 말에 막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야 할 사람이 여기 또 하나 있었으니까요. 막동은 잠시 채련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길을 나서세. 매 맞은 몸이라 빠르진 못해도 자네 혼자 가는 것보단 나을게야. 이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자 둘은 고을을 벗어나 낯선 길로 접어들었지요. 가도 끝없는 산길이었습니다. 배가 고팠고 막동의 상처는 자꾸만 덧났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걸음을 옮겼지요. 한나절을 걸어 둘은 삼거리에 있는 허름한 주막에 이르렀습니다. 가진 돈이라곤 채련이 몸에 지닌 동전 몇 잎이 전부였지요. 둘은 그것으로 국밥 한 그릇을 시켜 나눠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입에 넣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채련은 막동에게 국밥을 더 밀어주었지요. 많이 드세요. 몸이 성치 않으시잖아요. 자네도 굶었을 텐데 어서 들게. 서로 양보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어찌 보면 안쓰럽고 또 어찌 보면 따뜻했습니다. 국밥을 비우고 나자 막동이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그 집에서 어찌 견뎠는가? 어린 나이에 그 모진 종살이를 견딘 게 아니라 그저 살아 있었을 뿐이에요. 매를 맞아도 굶어도 어머니가 남긴 말씀 하나로 버텼지요. 너는 천한 아이가 아니라는 그 말씀이요. 어머니가 그리 말씀하셨는가? 예. 헌데 정작 어머니는 천안종으로 몰려 돌아가셨어요. 그게 한이 됩니다. 어머니의 억울함이라 했지요. 무슨 사연인지 물어봐도 되겠는가? 막동의 그 물음에 채련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입을 열었지요.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요. 어머니가 본디 양인이었다는 것, 아버지 한 진사가 돌아가신 뒤 하루아침에 도망친 종으로 둔갑해버렸다는 것, 그 때문에 자신마저 천인이 되어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그 한을 품고 돌아가셨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듣던 막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사실 막동도 같은 집에 살며 채련이 본디 첩의 딸이었다가 종으로 떨어졌다는 표면적인 사정은 어렴풋이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까지는 오늘에야 비로소 듣는 것이었지요. 그래, 자네 어머니를 도망친 종으로 둔갑시킨 그 일, 대체 누가 꾸민 것인가? 말은 배순태입니다. 그자가 관아의 아전과 짜고 문서를 위조한 게 분명해요. 우리 집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고요. 문서를 위조했다는
그 말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막동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툭 하고 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막동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지요. 방금 아전과 짜고 문서를 위조했다 했는가? 예, 그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막동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수법이 그 옛날 제 집안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바로 그 수법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막동이 이윽고 떨리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채련이라 했지. 이제 내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인 것 같네. 나는 본디 막동이라는 이름의 머슴이 아닐세. 채련은 영문을 몰라 막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머슴이 아니라니요. 내 본디 이름은 강석현. 70수년 전 이 근방에서 강설이라 불리던 집안의 아들이었네. 설이란 관아의 아전과 비슷한 문서를 다루는 하급 벼슬아치를 이르는 말이었지요. 강석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사연을 풀어놓았습니다. 그의 집안은 본디 곧고 청렴해 고을 사람들의 신망이 두터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석현의 아버지가 관아의 곡식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쓰고 말았다는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결백하셨네. 허나 누군가 장부를 위조하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지. 결국 아버지는 옥에서 한을 품고 돌아가셨고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네. 어머니도 그 화병으로 세상을 뜨셨지. 나는 겨우 10살이었네. 채련은 숨을 죽이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일을 꾸민 자가 바로 그때 우리 집 장부를 봐주던 배순태였네. 그 자가 아버지를 모함하고 우리 집 재물을 가로챈 뒤 자취를 감췄지. 나는 그날 이후로 오직 그 자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왔네. 강석현은 10수년을 떠돌며 배순태의 행방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자가 한 진사댁 마름으로 들어앉은 것을 알아내고 신분을 감춘 채 그 집 머슴으로 잠입했던 것이지요. 배순태의 비리를 캐내어 묵은 원한을 갚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곳간 장부를 캐다가 도리어 그자에게 들켜 누명을 쓰고 쫓겨나고 만 걸세. 또다시 그 위조 솜씨에 당한 게야. 내 아버지가 당하셨던 것과 똑같이. 이야기를 마친 강석현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석현 또한 그제야 깨달았지요. 같은 집에 살며 그저 안쓰럽게만 여겼던 그 처녀가 실은 자신과 똑같은 원수에게 똑같은 위조 수법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채련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도망친 종으로 둔갑시킨 그 손과 강석현의 아버지를 횡령범으로 몰아간 그 손이 바로 같은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채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같은 자에게 짓밟혔구나. 한 사람에게 두 집안이 무너진 거예요. 강석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손을 맞잡았지요. 같은 원한을 품은 두 사람의 손이 그렇게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채련이 이건 우연이 아닐세. 하늘이 우리를 만나게 한 것이야. 자네 어머니의 억울함과 내 아버지의 누명, 그 둘은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니 함께 풀어야 마땅하네. 맞아요. 저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지만 둘이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채련의 눈에도 굳은 결심이 서렸습니다. 그저 도망치는 길이었던 발걸음이 이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길이 된 것입니다. 배순태의 위조와 횡령을 밝혀내어 두 집안의 억울함을 한꺼번에 풀어내는 것. 그것이 두 사람이 함께 가야 할 길이었지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자의 죄를 밝힌단 말입니까? 위조는 워낙 감쪽 같으니. 채련이 근심스레 묻자 강석현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옛날 우리 집이 풍비박산 나던 날 내가 불타는 집에서 겨우 건진 장부의 한 장일세. 여기에 배순태가 위조한 흔적이 남아있네. 그자만의 버릇이 있거든. 글자를 쓰는 어떤 버릇이. 언젠가 이것이 그자의 죄를 밝힐 열쇠가 되리라 믿고 10수년을 품고 다녔지. 채련은 그 낡은 장부를 들여다보았지요. 샘에 밝은 채련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지요. 이 장부의 글씨와 새많은 방식. 제가 한 진사대 꽃간 장부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같은 사람의 솜씨가 분명해요. 채련의 말에 강석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이 둘이 힘을 합치면 그 단단한 위조의 벽을 허물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채련이, 자네는 셈에 밟고 나는 그자의 옛 죄를 아네. 자네에게는 어머니가 남긴 무언가가 있고 나에게는 이 옛 장부가 있지. 어쩌면 우리 둘이 가진 것을 합치면 정말로 길이 보일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관아는 이미 그자의 소나귀에 있는데 이 고을 관아는 안 되네. 아전까지 한 통속이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더 높은 곳일세. 가명이나 아니면 임금이 내려보내는 암행어사를 찾아야 해. 그분들이라면 이 고을 권세에 휘둘리지 않을 테니 암행어사란 임금이 백성의 사정을 살피라고 몰래 내려보내는 벼슬아치를 이르는 말이었지요. 신분을 감추고 다니다가 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적발하면 그 자리에서 벌하는 무서운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채련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요. 더 높은 곳에 닿기만 하면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거예요. 허나 쉽지 않을 걸세. 배순태가 우리가 도망친 것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어쩌면 사람을 풀어 우리를 쫓을지도 모르네. 그래도 가겠는가? 강석현이 채련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채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가겠습니다.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나선 길인걸요. 어머니의 누명을 벗기지 못하면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 결연한 대답에 강석현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그저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작정한 두 명의 결연한 동행이 된 것이지요. 하지만 두 사람 앞에 놓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을 터였습니다. 한낱 쫓겨난 종과 머슴이 고을의 권세를 쥔 배순태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산길을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지요. 그 앞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는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두 사람은 가명이 있는 큰 고을을 향해 길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라곤 빈 보찜과 결심뿐이었지요. 노잣돈이 떨어지자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고 강석현의 상처는 여전히 욱신거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산속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요. 날은 저물어 가는데 인간은 보이지 않고 다리에는 힘이 풀렸지요. 그렇게 헤매던 중 두 사람은 산비탈 아래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발을 헛디뎌 굴렀는지 다리를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지요.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채련이 한달음에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강석현도 다가와 노인의 다친 다리를 살폈지요. 허허, 늙은이가 산길을 잘못 들었다가 이 꼴이 되었네. 고맙구먼 젊은이들. 두 사람은 굶주린 처지였으나 노인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채련은 제 보찜을 풀어 마지막 남은 미숫가루를 물에 타 노인에게 먹였고 강석현은 노인을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한참을 내려오니 산기슭에 노인이 사는 작은 토막집이 있었지요. 노인은 두 사람을 방으로 데리고는 변변찮은 아마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두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귀한 끼니였지요. 밥을 먹으며 노인은 두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보아하니 예사 길소는 아닌 듯한데 무슨 사연으로 이 깊은 산을 헤매고 있었는가. 채련과 강석현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형형한 눈빛에는 어딘가 사람을 안심시키는 때가 있었지요. 결국 두 사람은 그동안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위조된 문서, 억울하게 빼앗긴 신분, 그리고 한 사람에게 무너진 두 집안의 이야기를요. 이야기를 다 들은 노인은 한동안 말없이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내 이름은 박가일세. 이 늙은이도 한때는 관아에서 이방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네. 이방이란 관아의 행정실무를 도맡던 우두머리 아전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박 노인의 말에 두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방을 지내셨다면
관아의 문서에 밝으시겠군요. 밝다마다 헌데 나 역시 자네들과 비슷한 일을 겪었네. 위에서 시키는 부정을 따르지 않았다가 도리어 누명을 쓰고 쫓겨났지. 그 뒤로 세상을 등지고 이 산속에 숨어 사는 게야. 박노인은 쓸쓸히 웃었지요. 채련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부당하게 짓밟힌 사람이 자신들 말고도 또 있었던 것이지요. 어르신, 저희가 그자의 죄를 밝히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위조가 워낙 감쪽 같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채련이 간절히 묻자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조한 문서를 밝히는 데는 한 가지 이치가 있네. 아무리 글씨를 잘 흉내내도 사람의 손버릇만은 못 속이는 법이야. 같은 자가 쓴 글씨는 세월이 흘러도 어딘가 닮은 데가 남아있거든. 옛날 그자가 쓴 문서와 지금 그자가 쓴 문서를 나란히 놓고 견주어 보게. 같은 손버릇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곧 위조의 증거가 되는 게야. 강석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지요. 강석현이 10수년 품고 다닌 옛장부와 채련이 본 한 진사댁의 현장부, 그 둘을 견주면 같은 손임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어르신, 저희에게 바로 그 옛 문서가 있습니다. 강석현이 품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 보이자 박노인은 그것을 등잔 가까이 가져가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방을 지낸 사람답게 박노인의 눈은 매서웠지요. 허허, 이것 보게. 여기 이 날짜를 적은 획을 보게나. 끝을 슬쩍 치켜 올리는 이 버릇, 그리고 숫자 5을 적을 때 점을 하나 더 찍는 이 버릇. 이건 쉬이 고쳐지지 않는 손버릇일세. 만일 지금 그자의 장부에도 이 버릇이 똑같이 남아있다면, 그렇다면 같은 사람의 위조임이 드러나는 것이군요. 채련의 말에 박노인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채련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지요. 자네는 셈에 밝고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구먼. 헌데 한 가지 일러둘 말이 있네. 자네는 종으로 살았다 했지. 허나 사람의 값이란 태어난 자리가 아니라 살아낸 자리에서 매겨지는 법이라네. 종으로 태어났다 하여 종인 것이 아니고 양반으로 태어났다 하여 양반인 것도 아니야. 제 한 몸 바로 세우고 옳게 살아가는 자가 진정 귀한 사람인 게지. 어르신, 허나 세상은 그리 보아주지 않는걸요. 종이면 종일 뿐 아무리 옳게 살아도 천대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그리 보는 것과 자네가 진정 어떤 사람인가는 별개의 일일세. 남들이 자네를 천하다 한들 자네가 자네를 천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뿐이야.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자만이 끝내 제 자리를 찾는 법이라네. 채련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솔직히 마음 깊이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한 마당에 태어난 자리니 살아낸 자리니 하는 말이 한가하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채련은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훗날 가장 어두운 순간에 채련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요. 박노인은 두 사람을 며칠 더 머물게 하며 다친 다리가 낫는 동안 관아의 문서가 어떻게 오가는지, 어디를 어떻게 거쳐야 어사에게 닿을 수 있는지를 소상히 일러주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았다 하나 그 지혜만은 누구보다 깊었지요. 토막집에서 머무는 동안 박노인은 강석현의 덧난 상처를 손수 약초를 찧어 싸매 주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매를 어지간히 맞았구먼. 이대로 두면 골물 뻔했네. 며칠은 무리하지 말게. 어르신께 이런 신세까지 지다니 면목이 없습니다. 신세랄 게 무언가. 자네들이 이 늙은이를 산비탈에서 업어다 주지 않았는가. 사람의 정이란 본디 주고받는 게야. 채련은 그동안 부엌일을 거들며 박노인의 살림을 도왔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살림이 어찌나 단출하던지 채련은 콧날이 시큰했지요. 저녁이면 셋이 등잔 앞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노인은 옛날 관아에서 겪은 일들을 들려주었고 두 사람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부모도 없이 떠돌던 강석현에게도 천대만 받고 자란 채련에게도 그 며칠은 잊지 못할 따뜻한 시간이었지요. 어르신은 어찌하여
그 좋은 이방 자리를 버리시고 이런 산속에 사십니까? 채련이 묻자 박노인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옳지 않다 말한 죄밖에 없네. 윗사람이 백성의 곡식을 빼돌리는 것을 눈감아 주지 않았더니 도리어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지. 허허, 세상이 그런 게야. 허나 후회는 없네. 마음만은 떳떳하니까. 그 말에 채련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박노인 또한 옳음을 지키려다 짓밟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부당한 일이 이리도 많은데 그래도 곧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채련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지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박노인에게 작별을 고하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박노인은 떠나는 두 사람에게 노잣돈 몇 푼과 함께 자신이 알던 가명의 한 관리에게 보내는 짧은 서찰을 쥐어주었지요. 이 늘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일세. 부디 몸 조심하고 뜻을 이루게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르신. 두 사람은 박노인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발걸음에는 막연한 결심만 있던 처음과 달리 분명한 방도가 생겼습니다. 옛 장부와 현 장부를 견주어 같은 손버릇을 밝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들고 어사에게 닿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가명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한편 한 진사댁에서는 두 사람이 도망친 것을 안 배순태가 펄펄 뛰고 있었습니다. 뭐라, 그 종년이 도망을 쳐. 그것도 그 막동이란 놈과 함께. 배순태는 채련이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고 달아났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사로잡혔지요. 더구나 막동, 곧 강석현과 함께라니 더욱 깨름칙했지요. 배순태는 곧장 건장한 하인들을 풀어 두 사람을 쫓게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둘을 잡아와라. 살아있든 죽어있든 상관없다. 특히 그 계집이 지닌 물건을 모조리 빼앗아 와야 한다. 이리하여 두 사람의 뒤로 추격의 그림자가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채련과 강석현은 어느 장터 마을에 이르렀지요. 노잣돈이 빠듯한지라 둘은 장터에서 품을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마침 장터 한복판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곡식 장수와 한 안악이 돛박을 두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닷되를 샀는데 집에 가서 되어보니 넉 되밖에 안 됩니다. 이 도둑놈 같으니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 닷되를 댔는데 생사람을 잡지 마시오. 구경꾼들이 빙 둘러섰지만 누구도 시비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채련이 슬그머니 나섰지요. 채련은 곡식 장수의 돛박을 집어들어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이 돛박, 바닥이 보통보다 두껍군요. 안쪽에 덧대어 깊이를 줄여 놓았어요. 겉보기엔 한 되지만 실은 한 되에서 한 홉씩 모자랍니다. 닷되를 되면 5홉, 곧 반되가 비는 셈이지요. 채련이 또랑또랑 짚어내자 곡식 장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돛박은 멀쩡한 관대박이다. 관대박이라면 바닥 두께가 이리 두꺼울 리 없지요. 정 그러시면 다른 돛박으로 다시 되어 드리면 될 일 아닙니까? 채련의 말에 곡식 장수는 더 대꾸하지 못했지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세상에, 저 처자 말이 맞네. 돛박에 농간을 부렸구먼. 결국 곡식 장수는 안악에게 모자란 곡식을 물어주고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사람들은 채련의 영민함에 혀를 내둘렀지요. 그 자리에 있던 한 장터 주인이 채련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자, 셈이 어찌 그리 밝은가. 마침 우리 가게에 셈을 봐줄 사람이 없는데 며칠 품을 팔아보지 않겠나. 후하게 쳐주겠네.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장터에서 며칠간 일자리를 얻어 노잣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지요. 장터 주인의 가게는 곡식과 배를 함께 파는 제법 큰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가게 장부가 어찌나 엉망인지 들고 나는 셈이 도무지 맞지 않았지요. 주인은 셈에 어두워 그동안 점원들이 슬금슬금 빼돌리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채련은 장부를 받아들고 하루 만에 그 셈을 모조리 맞춰냈습니다. 주인 어른,
지난달부터 배값이 장부에서 자꾸 비는데 이건 점원이 2필값을 받고 1필값만 적은 탓입니다. 석 달을 합치면 배 7필값이 사라졌어요. 주인은 깜짝 놀라 점원을 추궁했고 과연 채련의 말이 맞았지요. 주인은 채련의 솜씨에 감탄에 마지 않았지요. 허허,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가게에 눌러앉으면 얼마나 좋을꼬. 셈이 이리 밝은 처자는 내 평생 처음 보네. 강석현도 가게에 무거운 짐을 나르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찌나 야무지게 일하던지 주인은 약속한 것보다 품삯을 더 얹어 주었지요. 며칠 만에 두 사람의 보찜에는 제법 노잣돈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등 따숩게 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채련이 자네 재주가 우리를 살리는구먼. 이 셈 재주가 언젠가 그자의 위조까지 밝혀낼 걸세. 강석현이 흐뭇하게 말하자 채련도 모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민함이 도리어 화근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셈 잘하는 처자가 장터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온 장터에 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뒤를 쫓던 배순태의 하인들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지요. 장터에서 노잣돈을 마련하고 떠나려던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채련이 마지막으로 가게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강석현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채련이 큰일 났네. 장터 어귀에 낯선 사내 둘이 자네 인상착의를 묻고 다닌다네. 셈 잘하는 처자가 어디 있느냐고 말이야. 채련의 얼굴이 굳었지요. 배순태가 풀어놓은 추격꾼이 분명했지요. 가게 주인의 말로는 그 사내들이 험상궂은 몽둥이를 들고 집집마다 들쑤시고 다닌다 했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몸을 숨길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장터는 사방이 트인 곳이라 마땅히 피할 데가 없었지요. 멀리서 그 사내들이 가게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채련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이대로 붙잡히면 어머니의 한도 풀지 못한 채 끌려가 죽임을 당할 판이었지요. 그때 채련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강서방님, 저들은 셈 잘하는 처자와 매 맞은 사내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모습을 버리면 됩니다. 채련은 장터에서 허름한 상복을 한 벌 구해왔습니다. 그러고는 얼굴에 재를 묻혀 초췌하게 꾸미고 머리에 흰 천을 둘렀지요. 강석현에게는 지게를 지워 영락없는 나무꾼 행색으로 꾸몄습니다. 상을 당해 고향으로 가는 가난한 남매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 채련은 일부러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곡소리까지 흉내냈지요. 추격꾼들이 마침내 두 사람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한 사내가 채련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채련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도리어 그 사내에게 다가가 구슬프게 울먹였지요. 여보세요. 날이 혹 길에서 의원을 보지 못하셨는지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시신을 모실 길조차 막막하옵니다. 흑흑. 상복 입은 처자가 다짜고짜 곡을 하며 매달리자 사내는 질겁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저리 비키거라. 누가 의원이라더냐. 사내들은 상복 입은 초라한 남매에게 더는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쳤지요. 셈 잘하는 곱상한 처자라 했는데 이런 산 것들 중엔 없구먼. 어서 다른 데나 뒤져보세. 추격꾼들이 투덜대며 멀어지자 두 사람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위기를 한 차례 넘긴 것입니다. 강석현이 감탄한 눈으로 채련을 바라보았지요. 자네 그 배짱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겐가. 나는 간이 콩알만 해졌는데 무서웠지요. 허나 무서워하는 티를 내면 더 의심받는 거려.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알아도 모르는 척, 무서워도 태연한 척할 줄 알아야 한다고. 두 사람은 추격꾼들과 반대 방향으로 서둘러 장터를 빠져나왔지요. 며칠을 더 걸어 두 사람은 큰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강을 건너야 가명으로 가는 지름길이 나오는데 마침 나루터의 뱃사공이 보이지 않았지요. 한참을 기다리니 늙은 뱃사공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뱃사공이 어찌나 심술궂은지 뱃삭 쓸 터무니없이 비싸게 불렀습니다. 이 강은 내 나루다. 건너고 싶으면 한 사람당 단냥씩 내놓아라. 아니, 단냥이라니요. 옆나루는 한 사람당 한 냥이면 건넌다는데요. 싫으면
그리 가든가. 거긴 여기서 시올이 박히다. 해 지기 전엔 못 갈게야. 뱃사공은 두 사람의 다급한 처지를 알고 배짱을 부리는 것이었지요. 강석현이 화를 내려 하자 채련이 그를 말리고 조용히 나섰습니다. 사공어른,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어른께서 하루에 이 강을 몇 번이나 건너시는지요? 그건 왜 묻느냐? 하루에 10번 남짓 건너지. 한 번에 보통 몇 사람을 태우십니까? 4-5사람 태우지. 채련은 손가락을 꼽으며 셈을 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40사람, 한 양씩 받으면 40양이군요. 헌데 어른께서 단양씩 받겠다 욕심을 부리시면 사람들이 다 옆 나루로 갈 테니 하루에 몇이나 타겠습니까? 한 양씩 받고 40명을 태우는 것이 단양 불러서 서너 태우는 것보다 곱절은 남는 장사올시다. 뱃사공은 멍하니 채련을 바라보았지요. 듣고 보니 과연 그 말이 맞았지요. 욕심을 부리다 도리어 손님을 다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허, 그것 참 어린 처자가 셈이 보통이 아니구나. 좋다. 2사람 합쳐 2냥만 내라. 네, 그 말이 옳으니 따르마. 고맙습니다. 사공어른,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강 건너 큰 고을로 가려면 어느 길이 빠른지요? 고을로 가려거든 강을 건너 왼편 산길로 가거라. 헌데 요사이 그 길에 험한 자들이 출몰한다더라. 조심하는 게 좋을게야. 험한 자들이라니요. 노름꾼이며 좀도둑이며 길손 등치는 무리가 진을 치고 있다는구나. 너희 같은 젊은 것들이 봉변당하기 십상이지. 뱃사공의 말에 2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이리하여 2사람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뱃사공은 강을 건너는 내내 채련의 셈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요. 강을 건넌 2사람은 다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뱃사공의 경고가 빈말이 아니었지요. 인적 없는 고갯길에 접어들자 숲에서 험상궂은 산의 넷이 불쑥 튀어나와 길을 막았습니다. 손에는 시퍼런 낫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지요. 한눈에 봐도 길손을 터는 도적대였습니다. 가진 것을 다 내놓아라. 보찜이며 노잣돈이며 죄다 풀어놓고 가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낫을 까딱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강석현이 채련을 등 뒤로 감추며 맞받았지요. 우리에게선 가져갈 게 없다. 목숨이 아깝거든. 썩 길을 비켜라.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을 모르는구나. 얘들아, 저 건방진 놈부터 손봐줘라. 채련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 보찜 속에는 어머니가 남긴 삼배와 강석현의 옛 장부가 들어있었으니까요. 노잣돈이야 아깝지 않으나 그 2가지만은 절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강석현도 같은 생각이었지요. 채련이 보찜 속 그것들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네. 내가 저들을 막을 테니 자네는 품속 깊이 그것을 감추게.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도적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강석현은 머슴살이로 다져진 단단한 몸으로 맞섰지요. 달려드는 몽둥이를 팔로 막아내고 두목의 멱살을 잡아 땅에 매다 꽂았습니다. 그러나 넷을 혼자 당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강석현이 한 놈과 엉겨붙은 사이 다른 도적이 채련의 보찜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채련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채련은 보찜에서 노잣돈 꾸러미만 쏙 빼내어 비탈 아래로 힘껏 내던졌지요. 엽전이 쨍그랑거리며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돈은 다 저기 있소. 가질 테면 어서 가져가시오. 순간 도적들의 눈이 일제히 비탈 아래로 쏠렸습니다. 돈에 환장한 2 놈이 앞다투어 비탈로 굴러 내려갔지요. 정작 채련이 진짜 지키려는 것이 보찜 속 삼배와 장부라는 것을 도적들은 까맣게 몰랐던 것입니다. 적의 수가 줄어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강석현은 남은 2 놈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두목의 낫이 강석현의 팔뚝을 깊이 그었지요. 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래도 강석현은 이를 악물고 두목을 쓰러뜨렸습니다. 이놈들 더 덤빌 테냐. 강석현의 서슬에 남은 도적들은 비탈 아래 동료들을 버려둔 채 꽁무니를 뺐지요. 겨우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강석현의 팔뚝에서는
피가 멎지 않았지요. 채련은 새파랗게 질려 강석현에게 달려갔습니다. 서방님, 피가 이렇게나. 괜찮네. 이까짓것. 보찜은 무사한가? 보찜이 문제예요? 사람이 이 지경인데. 채련은 제 치맛자락을 북찢어 강석현의 팔을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강석현은 그런 채련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내 걱정을 그리 해주는 사람은 어머니 가신 뒤로 자네가 처음일세.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어서 일어나기나 하세요. 이 은혜는 두고두고 갚을 테니까요. 갚긴 무얼 갚는단 말인가. 자네가 그 돈꾸러미를 던져주지 않았으면 나야말로 성치 못했을 걸세.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빚진 게 없네. 빚이 없긴요. 서방님은 늘 저를 지키시는데 저는 받기만 하는 거려. 그런 셈이라면 앞으로 천천히 갚으면 될 일이지. 갈 길이 머니 갚을 시간도 넉넉하지 않겠나. 강석현의 그 말에 채련은 그만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채련의 무뚝뚝한 말 속에 담긴 마음을 강석현은 모르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절뚝절뚝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고된 여정이었지만 함께라서 견딜만 했지요. 날이 저물어 두 사람은 길가의 한 주막에 들었습니다. 며칠을 산 길에서 노숙한 터라 하룻밤만이라도 따뜻한 방에서 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막 복로방에 들어선 두 사람은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낮에 보았던 그 추격꾼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상복은 벗었으나 행여 알아볼까 두려웠지요. 강석현이 슬그머니 나가려는데 추격꾼 하나가 두 사람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어이, 거기 두 사람 어디서 오는 길인가. 순간 채련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채련은 침착하게 사투리를 섞어 너스레를 떨었지요. 아이고, 저희는 저 아랫마을서 약초 캐러 온 오누이올시다. 산삼이라도 한 뿌리 캘까 했는데 영 글렀지 뭡니까. 나리들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우리야 사람을 찾는 중이지. 도망친 종년 하나를 쫓고 있어. 샘을 귀신같이 한다는 계집인데 세상에 종년이 샘을 귀신같이 한다고요? 그런 영악한 종년은 잡아다 혼쭐을 내야지요. 나리들 같은 분들이 계셔야 세상이 바로 서지요. 채련이 도리어 맞장구를 치며 추켜 세우자 추격꾼들은 흐뭇해하며 경계를 풀었습니다. 채련은 천연덕스럽게 그들에게 술까지 한 잔 따라주고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떴지요. 방으로 돌아온 강석현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채련이 자네 정말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네. 어찌 그리 태연할 수 있는가. 속으로는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 허나 저들이 찾는 건 겁먹고 숨는 종년이지. 맞장구 치며 술 따르는 안악이 아니니까요. 두 사람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추격꾼들이 잠든 새벽에 몰래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몇 번이고 추격의 그물을 아슬아슬하게 벗어났지요. 마침내 두 사람은 가명이 있는 큰 고을의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가명을 찾아간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위조 문서의 증거를 더 단단히 다져두어야 했지요. 강석현은 박노인이 일러준 대로 이 고을에 사는 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지난날 관아에서 문서를 다루다 물러난 늙은 설이었지요. 강석현이 옛 장부와 그동안의 사연을 보이자 늙은 서리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이 글씨 버릇은 예사롭지 않구먼. 날짜 획을 지켜 올리고 5의 점을 더 찍는 이 버릇. 이런 자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장부를 만지고 있다면 그 장부에도 같은 버릇이 남아있을게요. 두 장부를 나란히 놓고 견주면 같은 손님을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을게요. 어르신, 헌데 위조한 자가 발뺌하면 어찌합니까? 글씨가 닮았다 한들 그것만으로 죄를 인정하겠습니까? 채련이 근심스레 묻자 늙은 서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좋은 물음이요. 글씨 버릇만으로는 부족하지. 허나 그 위조 문서에는 반드시 빈틈이 있게 마련이요. 날짜가 앞뒤로 맞지 않거나 셈이 어긋나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적혀 있거나 그 빈틈을 셈으로 짚어낸다면 글씨 버릇과 더불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는 게요. 처자가 셈에 발다하니 그 일은 처자가 해낼 수 있을 게요. 늙은 서리의 말은 박 노인의 가르침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지요. 이로써 두 사람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지요. 글씨 버릇은 강석현의 옛 장부가 셈의 빈틈은 채련의 눈썰미가 밝혀낼 터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진사 댁의 현 장부를 손에 넣어 옛 장부와 견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부는 배순태가 단단히 틀어쥐고 있을 터, 그것을 어떻게 손에 넣는단 말입니까? 두 사람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두 사람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추적의 그물이 어느새 두 사람의 코앞까지 좁혀오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명어기에 다다른 두 사람은 박 노인이 일러준 관리를 수소문했습니다. 다행히 그 관리는 가명에서 문서를 살피는 자리에 있었지요. 강석현이 박 노인의 서찰을 내밀자 관리는 처음에는 미심쩍어 하다가 서찰을 읽고는 낯빛을 고쳤습니다. 박이방 어른의 서찰이라 그분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면 허투루 볼 수 없이 사연을 들어봅시다. 두 사람은 그동안의 일을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위조된 노비 문서, 빼앗긴 신분, 한 사람에게 무너진 두 집안. 관리는 팔짱을 끼고 한참을 듣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실은 요사이 이 일대의 부정을 살피러 암행어사가 자맹 중이라는 말이 돌고 있소. 어느 고을 어느 길에 계신지는 아무도 모르오. 허나 그분이 이 근방에 계신 것만은 분명하오. 만일 그대들이 확실한 증거를 갖춘다면 어사또께 직접 호소할 길이 열릴지도 모르겠소. 어사또를 어찌하면 뵐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함부로 일러줄 수 없소. 허나 이것만은 말해두지. 어사또는 백성의 곡소리가 가장 큰 곳에 나타나는 법이요. 억울함이 가장 사무친 자리에 말이요. 그대들의 사연이 정령하늘에 닿을 만큼 절절하다면 어사또께서 먼저 그대들을 찾으실게요. 관리의 그 말은 알듯 말듯 했지만 두 사람의 가슴에는 한 줄기 희망으로 새겨졌습니다. 암행어사가 가까이 있다는 말에 두 사람의 가슴이 뛰었지요.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 했지요. 관리는 두 사람에게 증거를 단단히 갖추어 다시 오라 일렀습니다. 그러면서 어사에게 닿을 수 있는 길을 은밀히 귀띔해 주었지요. 가명을 나선 두 사람은 들뜬 마음으로 앞일을 의논했습니다. 채련이 이제 한진사 댁의 현 장부만 손에 넣으면 되네. 옛 장부와 견주어 같은 손버릇을 밝히고 자네가 셈의 빈틈을 짚어내면 어사또께 올릴 증거가 갖춰지는 게야. 맞아요. 그 장부는 곳간 마른 방 괴짝에 있어요. 제가 종살이 할 때 늘 보던 자리니까요. 집안 사정은 제가 훤히 아니 몰래 숨어들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한진사 댁으로 잠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증거 없이는 어사또께 호소한들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모처럼 희망에 부푼 두 사람은 그날 밤 객주집에서 단꿈을 꾸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놓인 두 사람은 등잔 앞에 마주 앉아 도란도란 앞일을 그려보았습니다. 채련이 이 일이 다 끝나면 자네는 무얼 하고 싶은가? 강석현이 묻자 채련은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글쎄요. 어머니, 산소에 떳떳하게 다녀오고 싶어요. 더는 종의 딸이 아니라 한 진사의 딸로서요. 어머니께 이제 다 풀렸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방님은요? 나는 아버지의 묘를 다시 모시고 싶네. 누명을 쓴 채 초라하게 묻히신 아버지를 떳떳한 자리에 모셔 드리고 싶어. 그리고 강석현은 말끝을 흐리며 채련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차마 입에 담지 못했지요. 채련도 그 눈빛의 의미를 어렴풋이 느꼈지만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된 길을 함께 걸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말로 다 못할 정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을 입에 담을 때가 아니었지요. 두 사람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았으니까요. 이 일이 다 끝나거든 그때 다시 이야기하지요. 채련의 그 말에 강석현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모처럼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지 못했지요. 바로 그 희망의 순간 어둠의 그물이 이미 두 사람을 올가매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한 진사댁의 배순태는 풀어놓은 추격꾼들로부터 마침내 두 사람의 행방을 전해 들었습니다. 마름 어른, 그 두 연놈이 가명 쪽으로 갔습니다. 아무래도 관아에 무언가를 고하려는 모양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배순태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가명이라, 이것들이 기어이 일을 벌이려는 개로구나. 그냥 두었다간 큰일이겠다. 배순태는 한낱 도망친 종과 머슴이라 얕보았던 것을 후회했지요. 저들이 무언가 증거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특히 그 막동이라는 놈.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놈이 곧간 장부를 캐던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배순태는 서둘러 손을 쓰기로 했습니다. 먼저 배순태는 평소 친분을 트고 뇌물을 먹여온 가명의 한 비장을 찾아갔지요. 비장이란 감사를 보좌하는 무관을 이르는 말이었지요. 배순태는 그 비장에게 두둑한 뇌물을 안기며 음흉하게 속삭였습니다. 날이 실은 우리 집에서 종년 하나와 도둑놈 하나가 재물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한데 이것들이 도리어 제 주인을 모함하려 가명을 기웃거린다 하옵니다. 부디 이 도망친 죄인들을 잡아 주십시오. 후사는 섭섭지 않게 하겠습니다. 허허, 종놈들이 주인을 모함하다니 고약하구나. 헌데 그 종놈들이 무슨 증거라도 들고 있다던가. 증거가 무슨 증거겠습니까? 한낱 천 것들이 앙심을 품고 지어내는 거짓말이지요. 그러니 일이 커지기 전에 어서 잡아들여 입을 막아야 하옵니다. 알겠네. 자네 말이 그러하다면야. 내 곧 잡아들이라 영을 내리겠소. 비장은 두둑한 뇌물에 눈이 멀어 앞뒤도 가리지 않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리하여 가명에서는 도리어 채련과 강석현을 잡아들이라는 영이 떨어졌지요. 도망친 종과 도둑이 주인을 무고하려 한다는 죄목이었지요. 하루아침에 호소하러 온 두 사람이 쫓기는 죄인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순태의 첫 번째 역습이었습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은 한 진사댁으로 향하는 길을 되짚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였지요. 갑자기 사방에서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순태가 풀어놓은 추격꾼들이 마침내 두 사람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수가 67은 좋게 되었고 저마다 굵은 몽둥이를 들고 있었지요. 꼼짝 마라, 도망친 죄인들아. 이제 도간에 든 쥐다. 추격꾼들이 두 사람을 빙 둘러쌌습니다. 달아날 틈이라곤 보이지 않았지요. 강석현은 채련을 등 뒤로 감추며 맞섰습니다. 채련이 어서 도망치게. 옛 장부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네. 어서. 안 됩니다. 어찌 서방님을 두고 저 혼자. 내 걱정은 말고 어서 가라니까. 자네가 살아야 이 일을 끝낼 수 있네. 강석현은 옛 장부를 채련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추격꾼 하나가 달려들어 강석현을 덮쳤지요. 강석현은 그 자를 밀쳐내며 온몸으로 추격꾼들을 막아섰습니다. 주먹이 오가고 몽둥이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강석현은 머슴살이로 다져진 단단한 몸으로 두엇을 때려 눕혔지만 도적과 싸우다 낫에 베인 팔이 채 아물지 않은 데다 중과부적이었지요. 이놈 제법 힘을 쓰는구나. 여럿이 한꺼번에 덮쳐라. 추격꾼들이 사방에서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강석현은 몽둥이 세례를 받고 비틀거리면서도 채련이 달아날 틈을 만들기 위해 길목을 막아섰지요. 채련아, 어서 가란 말이다. 강석현의 절박한 외침에 채련은 끝내 몸을 돌렸습니다. 피눈물을 삼키며 산속으로 몸을 날렸지요. 서방님. 뒤에서 강석현의 신음과 추격꾼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강석현이 몽둥이에 맞아 쓰러지는 소리가 채련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채련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강석현의 마지막 외침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달렸지요. 가시덤불에 살같이 찢기고 발이 부르터도 채련은 멈추지 않았지요. 한참을 달려 깊은 숲에 이르러서야 채련은
비로소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겨우 추격꾼들을 따돌리고 정신을 차린 채련은 그제야 끔찍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강석현이 붙잡혀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절망스러운 것은 강석현이 품고 있던 옛 장부였습니다. 그 옛 장부야말로 배순태의 위조를 밝힐 결정적 증거였는데 강석현과 함께 추격꾼들의 손에 넘어가고 만 것이지요. 이를 어쩌나 옛 장부를 빼앗겼으니 이제 무엇으로 그자의 죄를 밝힌단 말인가. 채련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함께 길을 걸어온 동지를 잃었고 10수년간 지켜온 증거마저 빼앗겼습니다. 배순태의 소나귀에 들어간 그 옛 장부는 필시 흔적도 없이 불태워질 터였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채련은 곧 더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근 마을을 지나다 들으니 가명에서 도망친 죄인을 잡아들이라는 방이 나붙었다는 것이었지요. 그 죄인이 바로 자신과 강석현이었지요. 주인의 재물을 훔치고 도망친 종과 도둑, 거기에 이제는 주인을 무고하려 한 죄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채련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호소하러 온 길이 도리어 죄를 뒤집어 쓰는 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관아도 가명도 이제는 모두 적이 되었습니다. 강석현은 붙잡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고 증거는 빼앗겼으며 자신은 쫓기는 죄인이 되었지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채련은 천지간에 홀로 내던져졌습니다. 배순태의 역습은 이토록 매섭고 빈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채련은 깊은 산속을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며칠을 굶고 헤맨 끝에 채련은 그만 기력이 다해 어느 폐가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한도 풀지 못하고 강석현도 구하지 못한 채 이 외딴 폐가에서 홀로 쓰러지는구나 싶었지요. 그동안 걸어온 그 모든 길이 부질없게만 느껴졌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견뎌온 동지는 어디서 어떤 고초를 겪고 있을지 알 수 없고 어머니의 누명을 벗길 증거마저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채련에게 남은 것이라곤 들끓는 열과 끝모를 외로움뿐이었지요.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 채련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소녀가 끝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채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은 이토록 모질고 악인의 힘은 이토록 거대했지요. 한낱 힘없는 처녀가 맞서기에는 그 벽이 너무도 높고 단단했지요.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뜻밖의 전환이 채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가 남긴 그 작은 삼배 조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지요.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 채련은 품속의 삼배 조각을 더듬어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품이었지요. 채련은 그것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소녀를 데려가 주세요. 더는 견딜 힘이 없습니다. 이 모진 세상에 소녀 홀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채련은 삼배의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지요. 눈물에 젖은 삼배를 만지작거리던 채련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삼배의 솔기, 곧 천을 꿰맨 자리 안쪽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채련은 의아한 마음에 정신을 가다듬고 떨리는 손으로 그 솔기를 뜯어보았습니다. 솔기가 풀리자 안에서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종이었지요. 채련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채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기 적힌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 한진사의 친필이었던 것입니다. 종이에는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본디 양인의 딸이며 자신이 정식으로 첩으로 맞아들인 사람이라는 것. 그 사이에서 난 딸 채련은 자신의 적법한 서녀이니 누구도 그 신분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끝에는 한진사의 수결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바로 한진사가 눈을 감기 전 어머니에게 손수 맡긴 그 입적 문서였습니다. 채련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한진사는 죽기 전에
이 문서를 어머니에게 맡기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의 손에 넘기지 말라 당부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연화는 그 뜻을 받들어 배순태가 이 문서를 눈에 불을 켜고 찾는 동안에도 끝까지 지켜냈지요. 솔기를 뜯어 삼배 속에 꿰매고 그 위에 다시 천을 덧대어 감쪽같이 감추었던 것입니다. 배순태가 사랑방을 샅샅이 뒤지고도 끝내 찾지 못한 그 문서가 바로 여기 어머니의 유품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정작 한 진사의 친필 수결이 담긴 진짜 증거는 한순간도 적의 손에 넘어간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이것을 소녀에게 남기신 것이었군요. 채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마지막까지 딸을 지키려 한 그 간절함을 깨달은 눈물이었지요. 이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지 마라 하시던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비로소 그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채련의 머릿속에 어머니와 함께한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밤마다 등잔 밑에서 딸의 손을 잡고 글자를 짚어주던 어머니, 너는 천한 아이가 아니다 하시던 그 말씀,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머지않아 닥쳐올 화를, 그리고 자신이 곁을 지켜주지 못하리라는 것을요. 그래서 병들어 죽어가는 그 와중에도 떨리는 손으로 이 문서를 삼배 솔기에 꿰매어 딸의 품에 안겨주셨던 것이지요. 그를 가르친 것도, 셈을 가르친 것도 모두 이 험한 세상에서 딸이 홀로 살아남아 진실을 밝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깊은 뜻을 이제야 헤아린 채련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소녀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토록 깊은 사랑으로 지켜주셨는데 소녀는 다 끝났다며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제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채련의 귓가에 박노인의 말이 떠올랐지요. 사람의 값이란 태어난 자리가 아니라 살아낸 자리에서 매겨지는 법이라네. 길에서 들을 때는 한가한 소리로만 여겼던 그 말이 사경을 헤매는 이 순간 채련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은 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지요. 설령 종으로 살았다 한들 그것이 자신의 값을 정하는 것도 아니었지요. 어머니가 목숨처럼 지켜 남긴 이 증거가 있는 한 자신은 결코 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이대로 쓰러진다면 어머니의 그 간절한 사랑마저 헛되이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킨 이것을 나도 목숨 걸고 지켜야 해. 채련은 떨리는 입술로 다시 한번 다짐하듯 되뇌었지요. 어머니, 보고 계시지요. 소녀, 반드시 이 문서로 어머니의 누명을 벗겨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결코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채련의 흐릿하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꺼져가던 불씨가 되살아나듯 채련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올랐지요. 채련은 입적 문서를 다시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이 떠올랐지요. 바로 박노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이라곤 그 인자한 노인뿐이었으니까요. 채련은 거의 기다시피 하여 박노인의 토막집을 향해 산을 넘었습니다. 며칠을 굶고 앓은 몸으로 그 험한 산길을 넘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지요. 몇 번이고 쓰러지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박노인의 토막집 사리문에 다다랐을 때 채련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누군가, 아니 채련이 아닌가. 마침 집에 있던 박노인이 깜짝 놀라 채련을 들쳐업었지요. 박노인은 정성을 다해 채련을 간호했습니다. 약초를 다려 먹이고 미음을 끓여 떠넣으며 밤낮으로 보살폈지요. 며칠이 지나서야 채련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르신, 소녀가 또 어르신께 신세를. 신세는 무슨, 사람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슨 일을 겪은 게야. 강서방은 어디 있고 자네 혼자란 말인가. 채련은 그동안의 일을 모두 아뢰었습니다. 추격군에게 강석현이 붙잡혀 끌려간 일,
옛 장부를 빼앗긴 일, 그리고 자신들이 도리어 죄인으로 수배된 일까지요. 이야기를 듣던 박노인의 얼굴이 무겁게 굳었습니다. 그 배순태란 자가 가명에까지 손을 뻗쳤구먼. 일이 여간 어렵게 된 게 아닐세. 게다가 박노인이 수소문에 알아온 소식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붙잡힌 강석현이 옥에 갇혀 도둑질에 주인 무고죄까지 더해져 곧 무거운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자칫하면 목숨마저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 더구나 배순태는 빼앗은 옛 장부를 이미 불태워 없앴을 것이 분명했지요. 이 무렵 옥에 갇힌 강석현의 처지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싸늘한 옥바닥에 갇힌 채 모진 매질을 당하며 거짓 자백을 강요받고 있었지요. 배순태가 뒤에서 손을 써 어떻게든 강석현의 입에서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놈 순순히 죄를 인정하렸다. 내 놈이 한 진사댁 재물을 훔치고 그 종년과 짜고 주인을 모함하려 했지. 천부당만 부당한 소리. 죄를 지은 자는 따로 있다. 바로 마른 배순태. 그 자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진 매가 떨어졌습니다. 강석현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뎠지요. 매가 무섭거든 어서 자백을 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줄지도 모른다. 100번을 맞아도 1000번을 맞아도 없는 죄를 있다 하지는 않겠다. 차라리 죽여라. 온몸이 으스러지는 듯 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지요. 오직 채련이 무사히 도망쳤기를, 그리고 언젠가 이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빌고 또 빌 뿐이었습니다. 채련이 부디 살아있게. 자네만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네. 피투성이가 된 강석현은 흐릿한 정신 속에서 채련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것만이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지요. 한편 박노인의 토막집에서 채련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를 어쩝니까 어르신. 강서방님이 저 때문에 증거도 다 빼앗기고. 채련이 다시 절망에 빠지려 하자 박노인이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허허, 정신을 차리게. 아직 끝나지 않았네. 자네에게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가. 박노인은 채련이 품에서 꺼내 보인 입적 문서를 보고는 무릎을 탁 쳤지요. 바로 이걸세. 한진사 어른의 친필 수결이 담긴 진짜 입적 문서라. 이것 하나면 자네가 적법한 서녀이고 자네 어머니가 양인이었다는 것이 단번에 증명되네. 배순태가 위조한 가짜 노비 문서가 거짓임이 드러나는 게야. 하지만 어르신, 글씨 버릇을 견줄 옛 장부를 빼앗겼는데 위조와 횡령은 무엇으로 밝힙니까? 채련의 물음에 박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옛 장부가 없어도 길은 있네. 배순태가 지금도 한 진사댁 장부를 만지고 있다면 그 장부에 같은 손버릇과 셈의 빈틈이 그대로 남아있을 게야. 그리고 자네에게는 그 누구보다 밝은 셈이 있지 않은가. 자네가 그 집 곳간 장부를 손바닥 보듯 외고 있다면 어디가 어떻게 어긋났는지 조목조목 짚어낼 수 있을 게야. 글씨 버릇은 늙은 서리가 증언해 줄 수 있고 나 또한 이방으로서 그 위조 수법을 증언하겠네. 채련의 눈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빼앗긴 옛 장부 대신 자신의 머릿속에 든 셈과 어머니가 남긴 입적 문서, 그리고 박노인과 늙은 서리의 증언, 이것들을 하나로 엮는다면 다시 한번 길이 보일 듯 했지요. 어르신, 그렇다면 길은 하나뿐입니다. 자맹중이라는 암행어사를 찾아 직접 호소하는 것입니다. 가명도 관아도 그자의 손에 있으니 오직 어사또만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올내 위험한 길이나 그 길밖에 없지. 이 늙은이도 함께 가겠네. 내 비록 늙었으나 옳은 일에 한몫 거두는 것이 마지막 도리가 아니겠는가. 어르신, 자칫 어르신께도 화가 미칠지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허허, 이 나이에 무엇이 두렵겠나. 옳지 않은 일을 보고도 눈감아 평생을 숨어 산 것이 도리어 내 한이었네. 죽기 전에 옳은 일 한 번 거둘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늙은이의 복일세. 자, 가세. 자네 어머니와 강서방을 위해 또 짓밟힌 모든 일을 위해. 박 노인의 그 말에 채련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어른이 계시다는 것이 다시금 채련의 가슴을 뜨겁게 했지요. 이리하여 채련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사랑을 품고 박노인이라는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말입니다. 이제 채련에게 남은 일은 분명했습니다. 암행어사를 찾아내어 한 사람에게 짓밟힌 두 집안의 억울함을 한꺼번에 풀어내는 것, 그리고 옥에 갇힌 강석현을 구해내는 것이었지요. 몸을 추스른 채련은 박노인과 함께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승부를 향한 결연한 발걸음이었지요. 채련과 박노인은 자맹 중인 암행어사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박노인이 옛과나 동료들을 통해 은밀히 알아본 결과 어사또가 머지않아 이 고을 관할을 직접 살피러 들 것이라는 귀띔을 얻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한 진사댁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배순태가 옥에 가둔 강석현을 관아 마당으로 끌어내 본보기로 매질해 죽이려 한 것입니다. 도망친 종과 한패가 되어 주인을 모함한 죄인을 엄히 다스린다는 명목이었지요. 하지만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강석현의 입을 영영 막아 제 위조와 횡령의 비밀을 묻어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고 형틀에 묶인 강석현이 끌려 나왔지요. 배순태는 거드름을 피우며 외쳤습니다. 이놈은 주인의 재물을 훔치고 종년과 짜고 주인을 모함하려 한 천하의 죄인이다. 오늘 이놈을 엄히 다스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을 보일 것이다. 매우 쳐라. 형리가 매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쩌렁쩌렁한 외침과 함께 한 처녀가 관아 마당으로 뛰어들었지요. 바로 채련이었지요. 채련의 뒤로는 박노인과 늙은 서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배순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녀는 도망친 종년이 아니냐. 제 발로 기어들어 오다니. 여봐라. 전년도 당장 잡아 묶어라. 하지만 채련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도리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지요.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저는 도망친 종이 아닙니다. 저는 이댁 한 진사 어른의 적법한 딸, 한채련입니다. 그리고 저기 형틀에 묶인 저 사람은 도둑이 아니라 십수년 전 저 배순태에게 멸문당한 강설이 댁의 아들 강석현입니다. 진짜 죄인은 바로 저 배순태 올시다. 채련의 외침에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배순태는 다급해졌지요. 미친 종년의 헛소리다. 어서 전년의 입을 막지 못할까. 배순태가 하인들을 시켜 채련을 끌어내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정문에서 우렁찬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를 든 역졸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지요. 모여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땅에 엎드렸지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로 위엄 있는 한 관원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임금이 보낸 암행어사였습니다. 실은 어사또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 고을의 흉흉한 소문을 듣고 자맹하며 사정을 살피고 있던 참이었지요. 배순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형 집행을 멈추고 자초지종을 고하라. 배순태가 황급히 머리를 조아리며 나섰습니다. 어사또, 이것들은 한낱 도망친 종과 도둑이옵니다. 제 주인을 모함하려는 천것들이오니 어찌 그 말을 고지 들으시겠습니까? 닥치라. 누가 죄인이고 누가 무고한지는 내가 가릴 것이다. 너는 잠자코 있으라. 어사또의 추상 같은 명에 채련이 앞으로 나아가 큰 절을 올리고 아뢰었지요. 어사또, 부디 이 억울한 사정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소녀 증거를 가지고 왔사옵니다. 채련은 먼저 품속에서 어머니가 남긴 입적 문서를 꺼내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 한 진사께서 친히 쓰시고 수결하신 문서이옵니다. 제 어머니 연화가 본디 양인이며 정식으로 맞아들인 첩이고 그 딸인 소녀가 적법한 서녀임이 여기 분명히 적혀 있사옵니다. 헌데 저 배순태가 이 문서를 빼앗으려다 끝내 찾지 못하자
어머니를 도망친 종으로 둔갑시킨 가짜 노비 문서를 위조하여 종모법을 빌미로 저희 모녀를 천인으로 떨어뜨렸사옵니다. 어사또가 문서를 받아 살펴보니 과연 한 진사의 친필과 수결이 분명했습니다. 어사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이 문서가 진짜라면 관아에 올라있는 노비 문서가 위조라는 말이렸다. 증좌가 더 있느냐? 이번에는 늙은 서리와 박노인이 나섰습니다. 어사또 소인은 지난날 이 고을 관아에서 문서를 다루던 자이옵니다. 저 가짜 노비 문서의 글씨를 보면 날짜 획을 치켜 올리고 숫자 5의 점을 더 찍는 버릇이 있사옵니다. 이는 저 배순태만의 손버릇으로 위조한 자가 바로 저자임을 말해주는 것이옵니다. 소인 또한 이 방을 지낸 바까이옵니다. 저 배순태가 10수년 전 강설이 댁을 멸문시킬 때도 똑같은 수법으로 장부를 위조하였사옵니다. 그 손버릇은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법. 지금 저 댁 곳간 장부를 살피시면 같은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옵니다. 어사또는 즉시 한 진사댁 곳간 장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채련이 앞으로 나섰지요. 이제 채련의 샘 제주가 빛을 발할 차례였습니다. 어사또 소녀가 이 댁 곳간 장부를 오래 적어왔으니 그 빈틈을 짚어 올리겠나이다. 보십시오. 이 장부에는 지난 3년간 소장료로 거둔 곡식이 해마다 700석으로 적혀 있사옵니다. 허나 이 댁 논밭의 넓이로 보면 마땅히 1000석은 거둬야 하옵니다. 해마다 300석씩 3년이면 900석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옵니다. 또한 이 셈을 보십시오. 여기 들고 난 수를 더하면 앞뒤가 맞지 않으니 숫자를 고쳐 적은 흔적이 분명하옵니다. 보십시오. 이 5이라는 글자마다 점이 하나씩 더 찍혀 있고 날짜를 적은 획은 하나같이 끝이 치켜 올라가 있사옵니다. 이는 저 옛 장부의 글씨와 조금도 다르지 않으니 같은 손이 쓴 것이 분명하옵니다. 빼돌린 900석이 어디로 갔는지는 저 배순태의 곳간을 열어보시면 절로 드러날 것이옵니다. 채련이 장부를 펼쳐 조목조목 짚어내자 지켜보던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과연 채련의 말대로 장부의 셈은 곳곳이 어긋나 있었지요. 그리고 그 글씨에는 늙은 서리가 말한 그 손버릇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옛 장부는 불타 없어졌으나 배순태 스스로가 지금껏 써 온 장부가 그의 죄를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순태는 들으라. 위조한 문서의 손버릇이 내 장부와 같고 빼돌린 곡식의 셈이 이리 명백하니 무슨 변명을 하겠느냐. 어사또가 호통치자 배순태는 그제야 사색이 되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억울하옵니다. 저것들이 다 짜고 소인을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저 종년의 문서도 필시 위조이옵고 배순태가 끝까지 발뺌하려는 그때였습니다. 뜻밖의 사람이 앞으로 나섰지요. 바로 정실 배씨 부인이었지요. 배씨 부인은 한참을 떨며 망설이다가 끝내 모든 것을 토해 내고 말았습니다. 어사또, 더는 못 견디겠나이다. 다 사실이옵니다. 다 제 동생 순태가 꾸민 일이옵니다. 배순태가 기겁하며 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누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요. 하지만 배씨 부인은 멈추지 않았지요. 그동안 가슴을 짓눌러 온 죄책감이 마침내 둑이 터지듯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연화가 본디 양인인 것을 내 어찌 모르겠소. 채련이가 그분의 적법한 딸인 것도 다 알고 있었소. 헌데 순태가 재산을 차지하자며 그 입적 문서를 손에 넣으려다 못하자 아예 가짜 노비 문서를 위조하기에 나는 그저 눈을 감았소. 내 자식이 없는 서름에 첩의 딸이 재산을 받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 죄 없는 모녀를 종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만 있었소. 연화가 한을 품고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배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와 무엇이 두렵겠소. 이 늙은 것이 지은 죄가 너무 커 밤마다 연화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소. 어사또, 채련이는 죄가 없소. 죄는 나와 내 동생에게 있소. 부디 저 가엾은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배씨 부인의 증언으로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배순태는 더 발뺌할 수도 없었지요. 어사또는 추상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순태는 문서를 위조하여 양인을 천인으로 떨어뜨리고 주인의 재물을 횡령하였으며 무고한 자에게 죄를 씌워 목숨까지 해하려 하였다. 그 죄가 산처럼 무거우니 즉시 옥에 가두고 국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빼돌린 재산은 낱낱이 환수하라. 역졸들이 달려들어 배순태를 결박했습니다. 배순태는 발버둥치며 끌려갔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지요. 한평생 남을 짓밟고 빼앗아 쌓은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정실 배씨 부인 또한 죄를 물어 마땅했으나 스스로 진실을 밝힌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어사또는 부인이 가진 재산을 모두 채련에게 돌려주게 하고 부인은 절에 들어가 평생 죄를 뉘우치며 살도록 하였지요. 배씨 부인은 채련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채련아,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해다오. 내 어미에게도 너에게도 내 평생 속죄하며 삶아. 채련은 한동안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움이 없을 리 없었지요. 하지만 채련은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께서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셨다면 이 일은 영영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남은 생 어머니의 명복을 빌어주십시오.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박노인이 채련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잘했네. 채련이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큰 사람의 그릇일세. 자네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더없이 자랑스러워 하실게야. 다 어르신께서 일깨워 주신 덕분입니다. 사람의 값은 살아낸 자리에서 매겨진다 하신 그 말씀,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채련의 말에 박노인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윽고 형틀에 묶여있던 강석현이 풀려났습니다. 누명을 벗은 강석현은 비틀거리며 채련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았지요. 그토록 험한 길을 함께 걸어와 마침내 진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채련이 자네가 해냈구먼.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낸 것이지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또 박 어르신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입니다. 내 옥에서 매일 자네 이름을 불렀네. 자네만은 살아있어 달라고. 이리 다시 보니 꿈만 같구먼. 저도 하루도 서방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서방님이 만들어 주신 그 틈으로 살아남아 여기까지 온 것이니까요. 두 사람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설이 집안의 누명도 함께 벗겨져 강석현은 빼앗겼던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어사또는 두 집안의 억울함을 모두 풀어주고 그 사연을 임금께도 아뢰겠노라 하였지요. 며칠 후 채련은 어머니의 위패를 모신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친 종의 어미가 아니라 양인이자 한 진사의 떳떳한 부실로 신원이 회복된 어머니였지요. 채련은 위패 앞에 술잔을 올리고 큰절을 2번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고했습니다. 어머니, 소녀이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머니의 누명을 다 벗겨드렸어요. 어머니는 본디 떳떳한 분이셨고 소녀도 이제 떳떳하옵니다. 어머니께서 목숨처럼 지켜주신 그 문서가 끝내 우리를 살렸습니다. 부디 이제는 하늘 푸시고 편히 쉬옵소서. 채련의 두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그것은 더없이 따뜻하고 후련한 눈물이었지요. 곁에 선 강석현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고했습니다. 어머님, 채련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옵니다. 못난 사람이오나 제가 평생을 두고 곁을 지키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옵소서. 채련이 놀라 강석현을 바라보자 그는 멋쩍은 듯 고개를 돌렸지요. 하지만 그 말에는 거짓이 없었지요. 바람결에 어디선가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너는 천한 아이가 아니다 하시던 그 목소리가요.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욕심이 두 집안을 무너뜨렸습니다. 한 진사의 첩과 그 딸을 종으로 떨어뜨렸고 강설이의 집안을 멸문으로 몰아넣었지요. 하지만 그 한 사람에게 짓밟힌 두 사람이 길 위에서 만나 손을 맞잡았을 때 비로소
그 거대한 악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을 둘이 되니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했습니다. 사람의 값이란 태어난 자리가 아니라 살아낸 자리에서 매겨지는 법이라고요. 종으로 떨어졌던 한 처녀가 끝내 제 손으로 진실을 밝히고 떳떳이 일어선 그 모습이야말로 그 말의 참뜻을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골방에서 매를 맞으며 눈물을 삼키던 그 처녀는 이제 세상 누구 앞에서도 떳떳이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같은 한을 품고 함께 일어선 한 사람이 평생의 벗으로 남았지요. 하늘은 끝내 곧게 견딘 자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